오늘 봐야 될 게 정말 많은데 일단 뭐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죠. 그죠?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게 엄청나게 빠진 거냐. 일단 하루는 엄청나게 폭락 맞죠. 하루에 뭐 3.5% 넘게 빠졌으니까 거의 4% 가까이 빠졌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고, 그다음에 한국 시장이 조금 오히려 이상했지. 하루에 4%대 중반이 올랐으니까 요건 조금 비정상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오른.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2018년에 한번 경험했던 장인데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하면 다른 주식들이 재미가 없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삼성전자하고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함부로 팔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과했던 것 같습니다. 4%대 중반은 너무 많이 과했으니까 뭐 오늘 일부는 뱉어낼 수 있는데, 그러나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 일부 뱉어내는 거야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지난달 9월달 동안에 대만의 기업들 실적, AI 관련된 실적을 보니까 일단은 기기업체들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지금 상황은 괜찮고, 향후에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걸로 매출하는 애들의 매출 증가율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예,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허상이라고 보여지는 거니까. 근데 아마도 저의 예상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력계통의 변경 에너지원의 변경까지 나타내는 상황이잖아요. 에너지원의 변경이니까 문면사적 전환은 맞고요. 근데 이제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돈이 별로 안 되는 상황들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안 된다 이러면은 힘없는 애들, 특별히 현금 창출이 떨어지는 애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러면서 수많은 업체들이 도태될 것이고, 살아남은 업체들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흐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지난주 큰 뉴스 중에 하나가 UAE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도 수조 원 규모의 계약이 터졌죠. 그러니까 소버린 AI까지 있어서 의외로 되게 두텁습니다. 지금 수요가 생각보다 상당히 두텁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한국 업체들이 제일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 너희들 놀아라. 그러면 디램은 우리밖에 파는 사람 없으니까 우린 좋아.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한국 마감 시장 하나요? 초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초보적으로 한국 마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월 벌써 중순이네요. 10월 13일 월요일 한국장전 증시각도의 TV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견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10월 13일 월요일 아침 한국장전으로 찾아뵙게 된 오랜만에 찾아뵌 각상들입니다. 예, 저는 서울 부산 1000km 왕복 잘 하고 왔습니다. 뭐 다친 데 없고 넘어진 데 없고 건강하게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체력이 길러지니까 조금 더 앞으로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오늘 오후부터 한국 시장 오후 마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초보적인 상황으로 시작을 하니까요. 그러려니 하고 조금 양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다려 본다는 심산으로 한 달 정도는 봐야 되겠죠. 뭔가 자리를 잡으려면 한 달 이상은 걸립니다. 우리 중국 마감도 자리 잡는데 한 달 가까이 걸렸거든요. 네, 자, 지수 상황들 같이 한번 봐야 되겠죠. 과연 지금 이 지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엄청나게 빠졌으니까 폭락으로 볼 것이냐. 자, 한번 제가 연결을 해볼게요. 자, 한 달 상황들을 좀 볼게요. 많이 빠지긴 많이 빠졌어요. 자, 전체적인 시장 한번 상황 보고 갈까? 핀비즈로 한번. 네,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기술주들이 참혹한 하루였습니다.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무지무지하게 나타났고요. 네, 기술주들 중에 오른 게 없어요. 뼈도 못 추렸고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많이 오른 종목일수록 더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핵심되는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얼마나 많이 빠졌냐? 어제 하루에 빠진 폭이 정말 크기는 큽니다. 일단 이번 시장의 대표주인 나스닥 지수 보시면 4% 가까이 빠졌으니까 지금 뭐 820포인트가 빠졌어요,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빠졌죠. 예,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한 달치를 다 되돌린 한 흐름이니까 어마무시하죠. 한 달치를 되돌렸으니까. 자, 그러면 1년치로 한번 살펴볼게요. 뭐지? 많이 빠졌나? 좀 그렇잖아. 그죠?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죠? 네. 아직 곡소리 날 때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상황에서 많이 빠졌어 속상해 이건 오케이 그거 뭐 당연한 인간 심성이니까 근데 아이고 나 죽네 하시는 분은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 빠진 걸로 나 죽네 이러면 안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중간에 다 계좌 오링 납니다. 상단에서 오링 납니다. 왜 오링 나는지 아시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 쓰지 마라. 자, 레버리지 많이 쓰는 자산 뒤졌죠. 계속 하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이 레버리지 쓰면 여러분들은 아주 맛있는 성찬이 됩니다. 전문 투자자들한테. 밥이죠. 반찬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레버리지 쓰지 마십시오. 레버리지 쓰시면 여러분 갑니다. 계속 누누이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훈련 안 된 사람의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의 반찬이다. 그러니까 나는 호구 중에 호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 나는 거기다가 이렇게 계란 지단까지 올렸네. 뭐 이런 개념이지. 맛있는 잡채에 계란 지단까지 올렸네. 뭐 이렇게 보셔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절대 레버리지 쓰지 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 AMD죠. AMD를 보겠습니다. 어제 폭락 있었으면 폭락인가요? 이걸 폭락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를? 지금 폭등이 있으면 숨고르기 하루치 빠진 거지 뭐. 폭등 이후 하루짜리 빠졌잖아요. 그죠? 폭락 아닙니다. 자, 이번 거를 폭락으로 느끼시는 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면 안 돼요. 네, 죽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지금 한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난 호구다. 저스틴 님이 나는 호구다 했죠. 저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인지하셔야 될 게 내가 호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호구인 거예요. 근데 내가 호구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는 그나마 낫습니다. 나는 호구니까 뭐 언제든지 나는 제밥이니까 제밥이 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그나마 여러분을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근원지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지난 주말에 많이 타격받았던 게 장비 주식이에요. 램 리서치가 하루에 7% 빠졌는데요. 얘도 이제 볼게요. 많이 빠지긴 했어요. 얘도 많이 빠졌습니다. 한 달에 절반을 빠졌습니다. 한 달에 절반. 근데 최근에 얼마나 올랐느냐? 1년치로 보면 최근에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그쵸? 미친 듯이 올렸다 빠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근원적 변화가 있는 시장이 조금 생겼죠. 자,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은 약간 근원적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거는 조금 봐야 되겠죠. 제가 오늘 조금 준비가 불비하니까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채권 시장 테이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이 저희가 이제 연휴 시작하기 전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눈에 확연히 띄도록. 근데 보시면 어땠습니까? 지금 많이 빠졌죠. 예, 많이 빠졌습니다. 10년물은 지금 저희가 잠깐만 오타가 좀 나서 제가 직접 불려드릴 건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4.073이에요. 4.073, 40.76이면 베네수엘라인가? 그거 아니죠. 다 알아서 보셨을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 4.073 많이 떨어졌죠. 금리가 그동안에 4.16이었으니까 10bp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떨어졌고요. 자, 2년물도 많이 떨어졌죠. 2년물도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우리가 연휴 전에 봤던 거하고 그리고 뭐 5년물도 마찬가지고 30년물도 언젠가 5%를 혹과하던 게 4.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빠진 건 맞다. 라고 보겠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금리 쪽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위험 자산이 싫어. 좀 안전 자산으로 좀 가고 싶어. 안전 자산이 항상 좋은 것 같지만 위험 자산이 좋아라고 오랜만에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게 된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금리 동향에서 보여지는 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진짜 별로 안 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조금 한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 두 번째로 생각하는 이 부분들이 맞다면 금리가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폭이 예전 수준, 바로 이번 떨어지기 직전 수준까지 바로 올라가는, 즉 한 10bp가 바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아닐 것이다라는 정리를 해보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금리 떨어지는 게 얘네만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유럽 국가들, 특별히 독일 30년물도 많이 떨어졌어요. 독일 30년물 한 달 내 저점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독일 30년물 좀 많이 떨어졌어요. 1년치로 보셔도 이제는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즉 이 말인즉슨 인플레이션 생각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뀐 걸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보시면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1번 금리는요. 1번 금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번 30년물 금리다. 30년물 금리는 산하에 이번에 신임 총리 후보가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금리 폭등을 했었죠. 그러다 떨어지긴 했지만 제자리예요. 그 올라가기 전 흐름이니까. 좀 살펴보시면 금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까 독일 국채 금리하고 좀 다르죠. 자, 그 1번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자, 1번에 대한 얘기 언급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1번의 신임 총리 후보로 인해서 지금 일단 환이 완전 망가졌죠. 예, 환 테이블도 한번 보고 올게요. 환 테이블 보시면 이게 난리 났죠. 153엔이 넘어요. 153엔. 저거 146엔 뭐 이렇게 갔던 거잖아. 그쵸?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를 했어요. 153엔까지 갔다가 151.94예요. 지금 153까지 갔었습니다. 이번 총리 후보 올라오면서. 자, 그래서 원화도 같이 1430원 간 거예요. 지금 1430원을 갔던 거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N1은 보시면 100엔당 939원, 지금은 한 940원쯤 되는데 941원. 이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원화는 940원에서 945원 요 사이가 껌딱지처럼 붙어있다. 아예 한국은행 타겟팅은 달러가 아니고 엔화인 것 같다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똑같죠? 오히려 조금 강세입니다. 그만큼 엔화의 약세가 엄청나게 심했다라는 거고, 엔화의 약세가 너무 심해지니까 아시아권 동북아 3국의 통화가 모두 같이 약세가 되면서 중국도 7.14 뭐 여기까지 다시 금리가 올라왔죠. 그런데 지금 일본의 총리가 아마도 그 여성분이 될 확률은 한 8, 90% 10중 8구 되겠죠. 근데 지금 야당 연합으로 새로운 총리 후보자들에 대한 후보에 대한 물색과 언급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빨리 일본의 총리가 누가 될 것인지는 일본 엔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일본의 금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가장 정확할 것이다. 예. 정치 문제를 경제로 읽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하나 확률 5%짜리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염두 떠올려야 됩니다. 뭐지? 뭐가 떠올라야 되지? 자, 우리 이제 업자급이 되신 우리 금융전사들 빨리 얘기해봐. 공부 좀 되신 분들. 자, 얘기 좀 해봐요. 네. 이 업자급이 되신 분들이 이제 드디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엔캐리 청산. 이 이야기에 대한 상상력이 동원되겠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상상력이 동원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번에 그 자민당이 뽑은 사람에 대해서 시장이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이 사람 총리 못 하겠어. 새로운 총리 야당이 연합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5개 당인가 6개 당이 모두 몰표를 찍어줘야만 총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바뀌는 게 확률은 그러니까 10% 20%도 안 되겠지.
이 5개 당이 어떻게 연합을 해? 성격도 다 다른데 말도 안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메? 뭐요? 그러면 계속 유동성 푸는 거 아니네? 그러면 금리를 진짜 일본 은행에서 올리겠네? 라는 생각으로 돌아가죠. 생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 엔화 강세되죠. 금리 떨어지죠. 금리는 이제 금리는 애매하다. 금리는 애매해요. 기준금리는 올라가요. 예, 시중 10년물, 30년물은 모르겠고 잘. 근데 기준금리 무조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죠. 자, 그러면 기준금리 올라가서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엔화는 강세가 될 거라는 생각이 혼합적으로 시장에서 발동이 되는 그 순간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확률 5% 정도 수준의 시나리오지만 요건 파괴력이 큽니다. 파괴력이 커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시나리오 하나만 이렇게 5%야. 5% 계속 말씀드려요. 5%라고 5%. 95%는 아니라고. 네. 근데 5% 시나리오를 일단 잡고 1번에 대한 생각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은 자, 지금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핵심은 뭐다? 주식 시장이 트럼프의 윗단에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 장 한마디. 핵심은 트럼프의 다독임이 얼마만큼 잘 받아들여질까 여부임.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시장이 지금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가가 지금 이렇게 가면 4년간 꾸준히 좋아야 되는데 거품이 될지라도 4년 끝까지 좋아야 될 텐데 초장에 이렇게 달려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좀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주식시장에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루에 너무 많이 빠졌지. 한 4% 가까이 3.5%가 넘게 나스닥에 빠졌으니까 약간 움찔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반응을 봐야 되겠죠. 트럼프 반응을 보면 걱정하지 마세요. 중국은 괜찮을 겁니다. 주식이 아니고 중국은 괜찮을 겁니다.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될 거예요. 매우 존경받는 시진핑 주석은 잠시 좋지 않은 순간을 겪었을 뿐입니다. 그는 자국이 불황에 빠지길 원하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돕고 싶어 합니다.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라고 트위터랜다. 그쪽에 자기 소셜에 올렸습니다. 자, 굉장히 반응이 빨리 왔어요. 굉장히 반응이 빨리 왔어. 자, 여기서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됐냐.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반등을 못하더라. 최악이죠. 이렇게 되면 최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또다시 카드가 있어요. 어떤 카드가 있죠? 괜찮아. 잘 합의를 해서 합의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자, 이게 중요해요. 합의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우리 중국하고 잘 합의했고 11월부터 100% 올리기로 했던 관세는 일단 중국의 협조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딱 이렇게 그냥 발언하는 거죠. 진짜로 합의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 다음 카드가 나오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추가적인 카드를 더 내겠지. 그죠? 관세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더 푼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반등을 할 텐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이벤트에서 정말 중요한 건 트럼프의 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응 안 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 걱정하고 있는 부분 딱 하나는 뭐냐면 생각보다 레버리지가 많구나.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번 시장에서 레버리지가 가장 많았던 시장은 어딜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레버리지가 가장 많았던 것은 역시나 저기죠, 어디야? 네, 코인 시장이었죠. 코인 시장에 레버리지가 많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코인이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 비트코인 기준으로. 자, 보시죠, 비트코인. 빠지긴 빠졌는데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러나 이거 길게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면 연간 100% 가까이 오른 자산이에요. 이 정도 빠지는 거는 일반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얘는 별로 안 빠졌습니다. 근데 어디가 빠졌지? 코인 중에서도 레버리지들이 빠졌지.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데 이 비트코인 외에 나머지 코인들은 일종의 그 레버리지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쟤까지 많이 빠졌더라고. 그 누구야? 이더리움도 이제 반등은 굉장히 큰 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하락폭은 조금 아까 보았던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이 이 정도라면 다른 건 어떻게 됐을까? 같죠. 같습니다.
가셨어요. 네. 황청 가셨어요. 다른 쪽은. 자, 그래서 여러분 레버리지 함부로 쓰시면 큰일 난다는 거고, 지금 레버리지 자산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레버리지 자산 쪽에서 문제가 일어났고, 요게 제일 무서운 포인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 핵심이 될 요소는 레버리지가 많으면 청산을 해야 되는 거고, 청산을 갚으려면 남의 자산을 팔아야 되는 거고, 계속 해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에 그 금융시장의 핵심은 뭐냐면 얘네들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모두가, 특별히 미국 시장에 간땡이 부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시나리오 중에 아마 확률이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미국 시장 좋다가 한번 빠질 때 굉장히 무섭게 빠질 겁니다. 뼈도 못 추릴 거예요. 뼈도 못 추리는 상황들이 오게 될 건데, 왜 그러냐면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레버리를 쓰고 있다? 채권을 사, 담보를 맡기고, 채권 담보 가치가 있으니까 채권을 맡기고 돈을 빌려. 그 다음에 또 채권을 사, 그 돈으로. 그 다음 그 맡겨진 채권을 가지고 또 대출을 받아. 그 대출된 돈으로 또 채권을 사. 예, 채권을 사서 채권을 사가지고 또 담보로 빌려서 그 돈, 그걸 몇 바퀴를 돌려가지고 그 다음 주식을 사든가 뭐를 사는 거죠. 예. 이렇게 됐을 때 이 레버리지의 증가폭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한번 깨질 때 와장창창 깨집니다. 그나마 이번에 다행인 점은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채권 금리 많이 떨어졌다 이걸 보는 이유가, 여러분 이런 그 채권하고 이런 모든 걸 같이 보셔야 금융시장을 조금 더 균형 잡힌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채권 문제 없잖아요.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이건 채권 가격이 오른 거니까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사단은 언제 채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뭐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채권 금리까지 그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상태가 조금 심각한 상황이 오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국의 반응도 나왔는데, 전 중국 반응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건 미국 시장 입장에서 좋진 않아요. 중국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지난밤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를 했는데, 이번 조치가 전면적인 수출 금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적격한 신청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가 발급될 것입니다. 이게 주미 중국 대사관 발언이에요. 민수용의 합법적 수출 신청은 모두 승인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민수 아닌 경우, 아니 지금 미국이 제일 필요한 히토류는 어딘데? 군수지. 그때 지난번에 한번 찾아서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뭐 첨단 비행기에 들어가는 히토류가 대당 뭐 몇십 킬로가 된다면서요. 어마무시하게 들어간다면서 히토류가. 군수용이 제일 중요하지. 지금 미국이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 한국한테 오히려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만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일어났던 중국을 대상으로 장사를 했던 한국의 시츄에이션이 이제는 미국을 향해서 장사를 하는 시츄에이션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뒷단에는 이제 미국이 제조업에서 완전히 중국한테 역전을 당했고, 이러다가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틈새를 이용해서 장사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군수가 굉장히 급하거든. 압도적인 군사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 히토류 수출 관련해서 중국의 발언은 민수용만 수출하고 군수용은 수출 안 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번에 중국이 상당히 단단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상태로 가면 중국은 굶어 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수 작살이죠. 이미 내수는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국 국민 수천만이 굶어 죽더라도 가는 역사가 있잖아. 중국이. 그런 역사가 있잖아. 자국 국민 수천만이 아사를 당해도 우리는 간다. 대혁명으로 간다. 지금 사실 현대판
그런 흐름 아니겠어요? 약간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현대판 국민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난번처럼 아사는 아니니까 간다. 이게 아닐까. 지금 내수 경기 계속 우리가 봤습니다만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플러스 나나요? 네, 아직 안 나잖아요. 지금쯤이면 내수에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식시장 띄워가지고 뭔가를 중산층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부동산 가격에서 하락이 너무 크니까 그 커버리지가 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과연 그게 이제 무서운 거지. 중국이 무서운 게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물론 다당입니다만 뭐 다당은 필요 없는 거니까 일당 체제니까 그냥 가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네 과연 어떻게 될지. 네. 근데 어쨌든 중국은 지금 한판 뜨겠다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미국 계속 그 얘기 똑같잖아. 우리는 서로 싸우기를 결코 원치 않지만 싸움을 건다면 마다할 뭐라 그럴까? 마다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그래 싸움을 걸어? 그러면 난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싸움을 건다면 싸움에 응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지금 중국의 톤입니다. 근데 그 뒷단에 무서운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게 중국의 가장 무서운 점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일단은 트럼프도 수습에 나섰고 중국 대사관도 이 말인즉슨 수습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그 뒷단을 생각한 거예요. 중국이 수습에 나섰지만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수습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는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레버리지를 얼마나 썼는지가 핵심이고, 자, 한국 주식시장이 레버리지로 들어왔는지 여부가 좀 중요합니다. 지난 주말에 너무 많이 올라서 외국 놈들이 이거 조금 레버리지 좀 쓴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앞서 뭐 AMD라든가 이런 주식들의 한 달 흐름 보여드렸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우리하고 똑같은 많이 떨어졌죠.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제 지난 주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6.3%나 진짜 폭락 중에 폭락을 해버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5.58%가 떨어져서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다. 자, 이게 한 달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달치 이 정도 빠졌고요. 자, 1년치로 한번 볼까요? 떨어진 흔적이 별로 없죠. 1년치로 보면 한국도 지금 반도체가 가장 뜨거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됐습니다. 최근에 그 대만 쪽에서의 상황들을 보면 대만 9월에 테크 기업들의 9월 매출 합계가 2.5조 타이원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116조 원이고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도 무려 19%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LCD 패널을 제외한 모든 세그먼트에서 전년 대비 매출 증가세가 시작이 되었고 블랙엘 서버의 대량 생산이 가속화되면서 서버 ODM 세그먼트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29% 증가했고 4분기에도 AI 서버렉의 출하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 한참 있다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언제부터 꺾이냐? 제일 후방에 제일 큰 기업들이죠. 소비자 단에 있는 소비자와 직접 장사를 한 애들, 소비자한테 AI를 팔아먹고 있는 애들, 얘네들의 매출의 증가율이 꺾이면서 증가율이라고 그랬습니다. 증가가 꺾이는 게 아니라 증가율이 꺾이면서 얘네들이 설비 증설을 못하게 되는 바로 그 시점에 반도체 주식들이 작살이 날 거고요. 지금 보니까는 그 앞단의 부품 업체들은 생각보다 실질적인 실적이 꺾이는 게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뒷단에 있는 애들은 메모리 업체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메모리 업체들은 주가가 상당히 올랐으니까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중에서 이제 제조하는 소재 업체들을 좀 잘 봐라. 지난 주말에 이제 장비 업체들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한미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자, 이제 소재 업체들을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밸류체인으로 그렇죠. 우리가
반도체 계속 공부 많이 했었잖아요. 그 밸류 체인으로 보면 그런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